안녕하세요. 69세 된 박정숙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이 해외에서 자녀와 함께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일 거예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보람찬 인생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부부는 그럭저럭 중산층 생활을 했어요. 딸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영어에 특히 재능이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미국 유학을 보내자고 남편과 의논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딸 교육비를 위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제가 부업으로 과외까지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딸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간호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간호사가 되어서 좋은 병원에 취직하고 미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성공했구나 싶었거든요. 사위 마이클은 처음 만났을 때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IT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제법 되고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 저희를 초대해서 미국까지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딸과 사위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손녀 에밀리도 태어나고 가끔 화상통화로 손녀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다가 딸이 저희더러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저희가 미국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에밀리를 돌봐달라고. 자기 혼자서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57세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30년간 다닌 학교를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한국 집을 정리해서 2016년에 미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 같았어요. 딸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살면서 에밀리 돌보는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저희를 잘 대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저희가 요리해준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었어요. 저는 사위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김치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둔다고 불평하더라고요. 한국 음식 냄새가 집에 밴다면서 눈살을 찌푸리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입장이니까 현지 문화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한국 음식 할 때는 후드를 최대한 돌리고요. 하지만 사위의 태도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저희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라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60이 넘어서 온 나이예요.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딸은 엄마 좀 참아요. 마이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우리 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맨날 조심조심하고 사위 눈치만 보고요. 그러다가 2016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딸네 집에서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딸이 저희를 초청해서 온 건데 갑자기 돌아가라니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에밀리도 혼란스러워하고요.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이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위는 단호했어요. 지은,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쁘신 분들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둘이 밤새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딸을 위해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온 건데 이제 돌아가라니요. 그 다음 날부터 딸한테 전화해도 잘 안 받더라고요. 받아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마이클이 마음을 바꿀 거예요 라고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사위는 저희를 만날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관광비자로 왔는데 그것도 거의 만료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영주권 신청이 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그냥 한국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딸 생각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딸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위가 딸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위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고 위기에 있다는 거였어요. 딸이 몰래 저한테 말해준 건데 사위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심해서 거의 쫓겨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엄마한테 화풀이하는 것 같아요. 딸이 울면서 말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위의 직장 문제가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7년, 2018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어요. 저희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한국 음식 냄새 날까봐 조심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고요. 손녀 에밀리를 돌봐주고 있으면서도 마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저희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과 모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딸 유학비로도 많이 쓰고 미국 정착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런데 영주권 신청이 지연되면서 저는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관광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거든요. 한국에서 교원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어요. 특히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한 번은 남편이 급성장염에 걸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3,000가 나왔어요. 그 돈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위는 이런 저희 상황을 알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서 더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어요. 정말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사위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어요. 사위는 매일 술을 마시고 딸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저희한테도 당신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어서 일을 잘못했다면서 억지를 부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다가 담임 선생님이 와 멋지다고 했다는 얘기를 집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발끈하면서 내 할머니가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에밀리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에밀리가 울면서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들은 불법 체류자나 다름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7살짜리 아이한테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요. 딸도 마이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위는 사실이잖아 라고 대꾸했어요. 그날 밤 에밀리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딸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위한테 맞는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체중도 많이 줄고 항상 불안해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19년 여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사위가 저희한테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30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민청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겠어요. 저는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악독한 협박이었어요. 저희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딸이 마이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울면서 말렸지만 사위는 이건 내 결정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의논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남편도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딸을 도우러 온 건데. 그런데 그때 딸이 저희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엄마들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저도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에밀리는 어떻게 하려고? 엄마,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마이클이 엄마들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고 있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사위가 저희한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딸한테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딸이 엄마, 저 한인 변호사 알아봤어요. 상담 받아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승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녀 에밀리가 제게 와서 할머니 울면 안 돼요. 할머니가 울면 에밀리도 슬퍼요라고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을 굳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김태호 변호사님이었는데 다행히 한국말로 상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사위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취소한다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에요. 미국 법으로 가족을 협박하는 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미국에도 이런 걸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가정 내 학대나 협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위분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사위분이 협박한 내용이나 학대한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사위가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들, 큰 소리로 화내는 녹음, 딸이 맞은 상처 사진들까지요. 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런 걸 하다가 사위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어머님, 이건 정당한 권리예요.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몇 개월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사위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사람인지요. 저희한테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밖에서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딸의 친구들한테도 와이프 부모님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험담을 했더라고요.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이민청에서 가정 내 학대 케이스를 더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변호사님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독립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드디어 2020년 봄에 독립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사위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사위는 자기가 저희 영주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사위한테 이민청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당신의 장인, 장모가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당신이 가정 내 학대와 협박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사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집에 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미리 사위분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피해 있었어요. 며칠 후 사위가 딸한테 부모님과 합의하자고 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사위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법적 문제가 생기니까 급하게 수습하려는 거였죠. 변호사님이 사과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의 협상을 거쳐서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첫째, 사위는 더 이상 저희 영주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 저희한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셋째, 딸과 손녀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대한다. 하지만 저희 속마음은 딸의 이혼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엄마, 일단 에밀리가 좀 더 클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2021년에 드디어 저희 영주권이 승인되었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제 더 이상 사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저는 한인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비록 캐셔 일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정말 자유로웠어요. 남편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끔 일을 도왔고요. 그리고 2022년에 딸이 마침내 이혼 결심을 했어요. 에밀리가 10살이 되면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위의 행동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이혼 과정에서도 사위가 말썽을 부렸어요. 양육권 문제로 딸을 괴롭히고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경험이 있었잖아요. 같은 변호사님께 다시 의뢰해서 딸의 이혼 소송을 도왔어요. 그동안 모은 사위의 가정 내 학대 증거들이 이혼 소송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2023년에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딸이 에밀리 양육권을 가져왔고 사위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집도 딸이 가져왔고요. 이혼이 확정된 날 사위가 저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그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이클 씨,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후로 사위는 에밀리를 만날 때 외에는 저희와 접촉하지 않고 있어요. 딸도 이혼 후에 훨씬 밝아졌고 에밀리도 이제 더 이상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묻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영주권도 있고 일도 하고 딸과 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남편도 경미한 치매가 있지만 미국 의료보험 덕분에 좋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민권 신청도 했어요. 내년쯤이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저희를 위협할 수 없겠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둘째, 미국에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한인 시니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한인회나 법률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국은 생각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진정한 가족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다니라고 체념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69세인 지금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때로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딸도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간호사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에밀리도 잘 키우고 있어요. 가끔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라고 말해줘요. 에밀리도 이제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해요.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라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한인 여성 권익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때로는 통역을 해드리고 때로는 변호사님과 연결해드리고요. 작년에는 비슷한 처지였던 60대 한인 여성분이 제 도움으로 독립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그분도 미국인 사위한테 똑같은 협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제 꿈은 더 많은 한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고 싶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이런 활동하는 걸 걱정했어요. 이제 조용히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집사람이 대단하다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가끔 한국에 있는 형님들한테 전화하면 너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전에 소심하고 참기만 하던 정수기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에밀리도 할머니의 변화를 좋아해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라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아이가 저를 롤모델로 생각해 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에밀리가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생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는 김태호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감사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저희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걸 축하해 주시면서요.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이 어머님 케이스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처음 상담 받으실 때 함께 있어 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무서우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70대 할머니께서 며느리 문제로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너무 위축되어 계셨어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며느리한테 미안하지 않나 하시면서요. 그때 제가 할머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참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독립 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언니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사실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가족 창피한 일을 왜 남한테 말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맞서 싸웠고 결국 이겼다는 게요. 요즘 한국에서 온 새로운 이민자 분들을 만나면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미국은 법치국가예요. 나이가 많고 영어를 못해도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해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협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외국인 배우자가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 딸도 이혼 후에 많이 성장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마이클한테 엄마들을 맡기고 저만 편하려고 했어요 라고 반성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을 탓하지 않아요. 딸도 피해자였거든요. 지금은 딸과 저희 그리고 에밀리 이렇게 세 세대가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주말에는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에밀리한테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치매가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해요. 여보, 당신이 정말 대단해.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저를 자랑스러워해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요즘은 시민권 시험 공부도 하고 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악몽을 이겨내고 나니 지금의 평화로운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1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69세인 지금도 계속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옳은 일이 승리해요. 저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김태호 변호사님, 한인 여성권익 단체분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딸과 남편에게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드리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인 것 같아요. 69세에 찾은 새로운 삶의 목표랄까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더 강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희망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당당한 삶 사시길 바라요.